제 아들이 제 통장에서 8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저는 그 아이를 잡아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70살 오정혜 씨가 평생 처음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렇게 말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형사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낡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방 안에는 통장과 거래 내역서 그리고 아들이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정희는 자신이 경찰서에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9년 전에 먼저 보내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합쳐 통장에는 8,4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정희에게는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48살 아들 강민석과 45살 딸 강수연이었는데 수연은 결혼의 대전에 살았고 민석은 같은 서울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특별히 살갑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고 아내 혜진과 대학생 딸 유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민석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찾아와도 휴대전화만 바라보다 급하게 돌아갔으며 어느 날에는 정희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은행 업무 봐줘야 하잖아. 정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사흘 전 정희는 관리비를 내려고 은행에 갔다가 통장 잔액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8,400만 원이 있던 통장에는 43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고 마지막에는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확인한 수취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석.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은행을 나오자마자 민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에게 전화했지만 혜진 역시 당황한 목소리로 저도 자세히 몰라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아들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아들이 몇 주 전 두고 간 서류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희의 아파트 주소가 적힌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아래 놓인 메모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정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사는 집까지 건드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한 정희는 통장과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을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신고하시려는 겁니까? 정희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민석이 낯선 중년 남자와 함께 어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찾아주세요. 32년 전에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사라진 사람입니다.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민석 옆에는 60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뒤쪽에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32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최병철이었습니다. 32년 전 정희의 남편 강태수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수에게 사업을 함께하자며 접근한 사람이 병철이었는데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였기에 태수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고 태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액의 보증까지 서 있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고 정희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뒤 병철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고 남편은 공사장을 다니며 빚을 갚았습니다. 어린 민석은 부모가 밤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의 질문에 정희는 사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와 함께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경찰서를 나온 뒤 곧바로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가족 간 금융 문제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아들과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상가였습니다. 정희가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8천만 원이나 가져왔으면 설명은 해야 하지 않겠어? 정희는 벽을 짚었습니다. 8천만 원. 분명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희는 더 듣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면 뭘 어쩔 건데?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리고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32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최병철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돈 가져다가 이 사람한테 줬니? 엄마,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통장에서 8천만 원이 없어졌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 민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하자 정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중 한 장을 집었습니다. 오래된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32년 전 남편 태수가 진 빚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현재 정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 관련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까지 넘기려고 했니? 아니야, 엄마. 그럼 왜 내 집 서류가 여기 있어?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민석의 눈이 붉어졌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병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32년 전에는 남편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건드려. 그때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 씨, 민석이가 돈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병철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병철은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니?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자신의 남편 이름이 적힌 32년 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정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그리고 날짜는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32년 전 사업이 무너졌던 진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당연히 병철이 남편을 속여 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 역시 평생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당시 태수는 병철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철은 자신의 건물까지 담보로 잡아 태수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사라졌어요? 병철은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병철에게 떠넘긴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석은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성 투자와 무리한 차입으로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평생 원망할 것이라고 태수는 두려워했습니다. 병철은 친구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결국 정희에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던 민석이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32년 전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병철이 대신 갚은 돈을 태수가 끝내 모두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금만 계산해도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대신 그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빼간 거야?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병철도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마침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 주변 일대가 정비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린 사람들이 고령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정희 역시 한 부동산 직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팔아주겠다는 말이었지만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석이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정의 명의로 이미 이상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름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쓴 적 없어. 알아. 누군가 정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매매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옮긴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범인이 통장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민석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호계좌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통장과 집을 동시에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주 동안 모아둔 통화 녹음과 CCTV 화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희의 아파트를 여러 차례 드나든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주 반찬을 가져다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구보다 정희가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가 입술을 떨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화면 속 사람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 동생이 범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집을 드나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CCTV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은 정희가 집 안 서랍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또 위임장을 작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수연의 남편 박재훈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몇 달 전 사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래된 아파트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때 정리하시죠. 당시에는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수첩에서 병철의 연락처를 찾아낸 뒤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철이 오래전 부동산 관련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정희의 아파트가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려 했고 그래서 정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때문에 정희는 친아들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집에 좀 와라. 다음 날 수연이 남편 재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문제의 위임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재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로 민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있니? 재훈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수연이 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져 3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넘어갈 상황이 되자 재훈은 장모의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뒤 더 작은 집을 구해주고 차액을 빌리자고 수연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빚 독촉이 심해지면서 결국 어머니 도장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엄마 집을 뺏으려고 한 건 아니야. 나중에 꼭 갚으려고 했어. 정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순간부터 그건 빌리는 게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경찰에 가자고 하자 정희가 막았습니다. 내가 가겠다. 다음 날 정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형사가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아드님 문제는 확인하셨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위임장과 녹음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따님 부부에 대해 신고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감싸면 자신의 집을 노린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신고하면 딸의 가정을 자신이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정희가 처음 경찰서에 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잡아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딸이라서 신고하는 겁니다. 남이었다면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니까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수연은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위임장을 이용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희의 아파트는 지킬 수 있었고 민석이 미리 옮겨놓았던 8천만 원 역시 한 푼도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은 관련 업체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연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 믿었던 자식을 의심해야 했고 처음에는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손으로 딸을 경찰에 데려가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라. 민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이제 겁난다. 민석은 통장을 다시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해. 대신 앞으로 큰돈 움직일 일 있으면 나하고 수연이 둘 다 알게 하고. 정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처음부터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민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수연이 의심하게 될까봐. 그 말에 정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태수도 가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32년 동안 진실을 숨겼고 아들 민석 역시 같은 이유로 어머니에게 사실을 숨겼습니다. 결국 두 번의 비밀은 모두 가족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족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재훈과 별거를 시작했고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오후 수연이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어놓고도 한동안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울면서 안아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를 용서하는 것하고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다른 거다.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힘든 걸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실망할까봐.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진실을 숨겼고 아들은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비밀을 만들었으면 딸은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감췄습니다. 이 가족을 무너뜨릴 뻔한 것은 결국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경찰서에 간 게 너를 버리려고 간 것 같니? 수연이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왜 신고했어?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니까.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이면 그냥 다시 안 보면 된다. 그런데 너는 내 딸이잖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엄마까지 모른 척하면 그게 정말 너를 버리는 거야. 수연은 결국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울었지만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가족은 오랜만에 한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석과 혜진, 수연 그리고 정희가 함께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가족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조심스러웠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식사가 끝날 무렵 낡은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쓸 거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그게 맞아. 정희도 웃었습니다. 남으면 그때 너희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 대신 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손대지 마. 수연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평생 경찰서는 죄를 지은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살에 처음 찾아간 경찰서에서 정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돈도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멈춰 세우는 일이었고 자신 역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대신 참아주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멈춰 세워야 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70살이 되어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서 용서할 수는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까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